외신 분석 코너입니다. 북핵 김정은을 향한 중재자. 이게 누가 될 것이냐. 지금까지는 문재인이 중재자, 촉진자 해가지고 나섰는데 김정은이한테 오지랖 넓다는 소리만 듣고 완전 깨갱 해가지고 한쪽에 처박혀 있는 그런 입장이고, 푸틴이 나섰죠, 얼마 전에. 그런데 푸틴과 김정은 사이에 뭔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육자 회담 정도를 들고 나왔는데, 물론 감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자 회담은 지금 미국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즉 중재자로서는 푸틴도 실패한 겁니다. 시진핑 옛날부터 제재 완화해라 그 정도 소리만 해서 실제로 김정은한테 중재자의 무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양아치 같은 깡패 같은 김정은을 두고 전 세계가 중재 역할을 실패하고 있고, 미국은 끝까지 원칙적으로 FFVD를 할 때까지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중재자로 남은 사람은 일본 아베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석들을 보면 나름대로 리저너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좀 공감대가 갈 만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즉 가능성이 보인다는 어떤 추측 같은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4월 11일 트럼프 만나러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빈손 귀국했죠. 고작 딱 2분 단독 회담을 위해서 국가 망신을 무릅쓰고 뭐하러 갔나? 문재인 빈손 귀국이라는 방송을 제가 했었고,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제가 인용한 것이 아시아타임즈를 인용했는데, 외신을 가져올 때는 외신이 워낙 많잖아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외신을 가져올 때는 항상 저와 의견이 일치하거나 또는 새롭거나 또는 충격적인 거 이런 걸 가져오게 됩니다. 아시아타임즈를 가져온 것은 저하고 의견이 일치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워싱턴에서 빈손으로 돌아오면 평양도 더 이상 친절할 것 같지는 않다. 랑코표 대변인은 북한이 왜 더 문재인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문재인이 미국에서 개털돼 버렸는데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관심 더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은 이제 오지랖 넓은 늙은이가 돼가지고 뒷방에 처박혀 버린 그런 느낌이죠. 이 상황에서 KBS2가 이런 제목을 달 정도로 문재인의 4월 11일 트럼프와의 회담은 한마디로 개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KBS2가 미국에서 홀대받은 문재인 대통령 이런 제목으로 뉴스 주민 팩트 체크, 이게 뭔지 저는 공중파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제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없는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무슨 이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미국에 가서 개털돼 버렸는데 문재인한테 무슨 말 해봤자, 미국에 전달해봤자 오히려 효과는 더 떨어지는데 미국 없는 문재인이 무슨 이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뻔합니다. 중재자, 촉진자, 수석 대변인하고 마구잡이로 떠들고 다니다가 김정은이한테 에이 그 오지랖 이 소리만 들었죠. 시진핑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김정은에게 FFVD를 오히려 강권하고 있는, 억지로 권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 물론 미국한테는 제재 좀 완화해라는 신호도 흘렸지만 김정은한테는 비핵화해라, 더 이상 괴로움 당하지 말고 이런 설득조로 나오니까 김정은한테는 별로 시진핑한테 뭐 매달려야 될 이유를 별로 못 느낍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이는 시진핑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김정은을 볼 때 너는 내 밥이다, 북한 4분할 롤 이런 걸 꺼내가지고 전 세계에 이미 통지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하면서 중국을 아주 강한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원수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겁니다. 중국 시진핑이 각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도 통보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4분할 해가지고 한국은 평양, 황해도, 평안남도 먹어라. 미국은 강원도 먹어라. 중국은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남도, 양강도를 다 처먹을게. 소련은
그래도 안주부 섭섭할 테니까 함경부 또 한 쪼가리만 처먹어라. 이게 각 국의 4개국 관련 각 국의 한국, 러시아, 미국에 다 통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김정은이가 모를 택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이게 지금 채널A 뉴스에 방방방 뜨고 난리가 났었는데 김정은이 혼자 모를 수가 없죠. 이걸 김정은은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더 나쁜 놈이다. 이런 인식을 김정은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중재자를 하겠다고요? 별로 김정은의 마음속에는 신뢰 가지 않는 중재자가 되었을 뿐이고 이제 더 이상 시진핑도 중재자 역할로 나서지도 않습니다. 이 판에 푸틴이 나선 겁니다. 푸틴이 나설 때 제가 또 아까는 아시아타임즈죠. 이번엔 모스크바 타임즈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이 기사를 인용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김정은한테 외교적이고 경제 지원을 위한 그냥 말잔치만 할 것이다. 러시아가 제재에 반발하거나 또는 다른 분쟁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리 유샤코프라는 푸틴의 외교 정책 보좌관에 따르면 어떠한 공식 문서에 서명하거나 공동 성명 같은 것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모스크바 타임즈가 푸틴과 김정은 만나기 이틀 전에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가져왔고 그것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의 입장과 김정은의 입장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딱 단순화시켜서. 푸틴이 볼 때는 왕거지 독재자 이놈한테는 먹을 게 도대체 처먹을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김정은이 볼 때는 대부분이가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밖에 없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입만 가지고 노는 립서비스였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스텔스 잠수함 기술을 좀 달라. 이 스텔스 잠수함 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은 SLBM을 만들어서 내년 1월 달에 실험을 할 거거든요. 수중 발사 실험을 할 겁니다. 이 SLBM 잠수함을 스텔스화 시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 잠수함이 이 잠수함을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그 대신에 푸틴은 이런 거는 안 준 것 같고 육자 회담으로 체제를 보장해주자 하고 이제 엉뚱한 소리하고 돌아다닙니다. 김정은이 볼 때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푸틴 역시 먹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에 김정은한테 줄 거는 더더욱 없고 김정은한테 얻어쳐먹을 거는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오히려 푸틴의 미국을 향한 영향력 행사에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육자 회담 자체가 거론될 가능성은 크지만 미국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걸로 북한 핵 문제,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는다라고 아예 미국 국민들 대부분과 트럼프 행정부 또 상원, 하원, 정계 등에서도 상원, 하원, 정계 등에서 아예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육자 회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는 북한 체제 보장, 대북 제재 완화, 다자 협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으로 뭉쳤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 FFVD 공조,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된다. FFVD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 제재는 확실하게 유지돼야 된다 하는 입장인데 반해서 한국은 문재인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 남북 정상회담 조속 개최를 희망한다.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여기도 끼지 못하고 여기도 꼬지 못하는 박쥐가 되어버렸습니다. 국제적으로 박쥐 신세가 되면 그때부터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일단 박쥐로 한번 낙인 찍히면요. 누구도 이 문제로 문재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외톨이, 오지랖 넓은 뒷방 늙은이로 전락한 것일 뿐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문재인은 양측 모두에게 신뢰를 상실해버렸습니다. 트럼프한테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 하다가 신뢰를 상실했고 김정은한테는 수석 대변인 노릇 제대로 못해서 신뢰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둘 다한테 왕따 되고 이용 가치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폴리티코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서 러시아가 신뢰할 만한 대안으로 등장했지 않니? 포지셔닝 했지 않니? 하고 오히려 트럼프한테 푸틴 자신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김정은으로서는 푸틴한테 이용만 당했습니다. 김정은은 앞으로도 푸틴한테 이런 중재자 역할 또는 다른 역할을 맡기기가 굉장히 찝찝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푸틴은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미국에 다가서는 수단으로 활용했을 뿐입니다. 김정은이 이걸 모를까요? 잘 알죠, 누구보다. 그리고 푸틴 만날 때 중국과 한국이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을 겁니다. 미국에게 대북 제재를 완화해라는 중국과 북한의 냉대로 북한과의 관계가 모조리 뒤틀어져 버린 한국과 이런 두 양국은 러시아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을 관심 있게 쳐다봤겠죠. 그런데 사실상 둘 다 미국의 중재자가 되기에는 이제 틀렸습니다. 개털됐습니다. 푸틴도 시진핑도 문재인도 다 개털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 있다. Then there's Japan. 그 상태에서는 일본이 있다. 폴리티코 얘기입니다. 폴리티코 기사입니다. 아베는 그동안 김정일과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김정일하고 직접 좀 만나서 뭐 좀 해보자. 그래야 자기 국민들한테 미국이 일본을 패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고 그 중간에 한국이 끼어가지고 간사를 떨다가 일본이 볼 때는 자기네들은 완전히 패싱 당하고 있는, 소외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베는 김정일과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베는 트럼프한테 미국의 핵 우려는 차치하고라도 일본의 지역 안보 불안이라도 해소하려고, 일본은 지금 당장 지역 안보 불안이 있죠. 왜냐하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을 언제 때릴지 모르잖아요. 일본의 지역 안보 불안이라도 해소하려고 김정은과의 협상을 추진할 것을 트럼프한테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폴리티코가 이번에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아주 미래를 과시하는 그 만남이 있기 하루 전에 쓴 기사입니다. 일본 아베는 지역 안보 불안이라도 해소 좀 해보자 하고 트럼프한테 제발 내 김정은 좀 만나게 해도 하고 지금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 일본이 여기 또 개입하는 거는 귀찮거든요. 직접 대화하는데 일본이 왜 낑기듭니까? 귀찮긴 하지만 아베가 하도 또 간사를 떨어서 하니까 이것도 물리치기도 좀 찝찝해요. 일본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일본은 신경 무지하게 쓰이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또 북한한테 납치당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해가지고 아베의 공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미국 관리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기 위해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아베의 이번 방미는 미일 정상들이 최근 대북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행동을 조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베는 어떻게든 트럼프를 흔들어서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진짜 웃깁니다. 모두들 북한과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많이 흥분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유머 감각이 좀 돋보이는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밀월을 과시하면서 북한 문제에 낑기드는 데 대한 약간의 트럼프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요미우리 신문 기사 중에서 한 줄을 딱 가져왔습니다. 요미우리 일본어가 CNN에서 벗고 CNN에 그걸 제가 가져왔는데, 아베 수상은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려는 열망을 보여왔다. 그동안 아베는 김정은하고 직접 좀 만나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희한한 요소 하나를 검증해 봐야 됩니다. 즉 대일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대일청구권, 이거는
1951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샌프란시스코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다른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만들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자신들이 침략한 대상 국가에 강력한 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국제조약이기 때문에 일본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일본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한은 그 당시 화폐 가치로 일본하고 대일 청구권 문제가 끝나버렸는데 그러나 북한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자리 한 번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배상 규모와 방법, 시기 등은 일본과 상대국 간의 협상으로 진행되도록 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또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2002년 9월 일본과 북한의 평화선언에서 당시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와 김정일 사이에서 100억 달러 수준의 대일 청구권 합의서를 보도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북한과 일본이 100억 달러의 대일 청구권,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대일 청구권을 합의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2002년도 9월 달이죠. 지금부터 몇 년 전? 17년 전의 일입니다. 17년 전의 화폐 가치를 지금으로 가져오면 그 100억 달러가 200억 달러가 됩니다. 약 23조 원 정도 됩니다. 북한은 이 약 23조 원에 달하는 대일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23조 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되십니까? 김정은의 경영 능력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김일성 시대의 약 한 80% 내외입니다. 즉 김일성 시대가 100만큼 살았다면 김정은 시대 와서 80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못 삽니다. 경영 능력이 형편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300만의 인구를 가지고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북한의 GDP 작년 2017년 GDP는 한국은행 추산으로 36조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추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보십시오. 명목 GNI가 2016년도에 36.4조 원이라 해놓고 2017년도에 36.6조 약 0.2조 원이 2017년에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17년 경제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5%입니다. 이 통계가 안 맞아요. 엉터리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믿는다고 보고 적용할 때 2017년 제재가 시작되면서 북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5%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5%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올해는 약 마이너스 1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다운되면서 이제 북한의 GDP는 약 30조 내외, 심각할 때는 20조에서 25조 정도로 내다보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20조에서 25조. 2,300만 명의 국민들이 전부 생산한 것을 다 합쳤을 때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 삼성전자 1년 매출이 239조입니다. 그럼 북한 20조, 30조 원은 삼성전자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 인구가 약 2,400만 명인데 삼성전자 직원 숫자는 약 10만 명입니다. 전 세계로 따져가지고 한 30만 명 된다고 봅시다. 그래도 너무 내세우기 쪽팔리는 그런 경영 성과입니다. 현대자동차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7만 명 정도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구 2,400만 명이랬죠. 현대자동차 전 세계 인구 한 20만 명이라 치더라도 96조 매출을 올립니다. 북한 GDP 36조랑 비교를 하면 해주십시오. 그나마 20조, 25조 이 사이에 놓을 때는 무려 5배 차이 납니다. 현대자동차 한 개보다도 5분 1밖에 안 되는 북한 경제입니다. 그렇게 볼 때 북한에서 23조라는 대일 청구권, 이거 눈알이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볼 때 이거 합의만 잘하면 대박이 터지는 비즈니스가 됩니다. 대북 퍼주기,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북 퍼주기 정말 나쁜 짓들. 어쨌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5조 6,777억 원. 이 돈이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 경제하고 다릅니다.
일본 경제는 우리보다 3배 이상 큽니다. 이렇게 막 퍼줬는데 그렇게 다 퍼줘봤자 한 정부가 5년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한 정부 최고로 퍼줘봤자 6조 정도를 퍼줄 수 있었다고 보아지네요. 노무현 정부 때. 그것도 우리한테는 큰 부담이고 허리가 휘청하는 겁니다. 나라의 국간을 빼서 북한 아가리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경제고는 이거 2018년 겁니다. 이 자료는 전 세계 3위입니다. 총 GDP가 4조 8,621억 달러입니다. 인구가 북한은 1억 2,700만입니다.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돈 다루는 돈 규모가 우리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12위고 총 GDP가 1조 6,900원입니다. 900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볼 때 4조 달러와 1조 달러, 약 3배 차이 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볼 때 일본이 더 돈 많은 나라죠. 또한 일본이 볼 때는 언제 줘야 될 거 23조 정도는 우리보다는 부담이 훨씬 덜한 나라입니다. 3배 정도가 크니까 우리가 23조 나누기 3, 6, 4, 24. 우리의 약 4분의 1 정도의 생각 정도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북한의 1년 총 GDP에 해당하는 대일 청구권을 미끼로 낚시질을 김정은이 앞에서 살살살 해봅시다. 자, 돈이 200억 달러가 있다고 눈앞에 왔다 갔다 낚시로, 플라잉 낚시로 이렇게 김정은이 앞에서, 코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봅시다. 김정은이 이 미끼를 물까요, 안 물까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김정은이라면 누구를 중재자로 택하겠습니까? 미국의 버림받은 게트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과 말이 통하는 아베를 택하겠습니까? 미국과 말도 안 통하고 미국에 이미 버림받은 게트를 택하는 순간 김정은은 이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말이 통하는 아베와 대화를 할 때는 김정은은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여기다가 현찰 23조를 흔들어 대 보십시오. 북한이 1년 동안 총 생산하는 것 전부 다 만한 금액을 코앞에 대놓고 흔들어 보십시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김정은이라면 누구를 중재자로 선택하겠습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